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라는 곳에서 환경안전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환경안전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렇게 모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조선이 건설된 다음에 새로 나라가 건설됐으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새 돈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401년에 조선시대에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태종 임금님의 중요한 책사로 활동을 했던 하륜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지폐를 찍어보자. 뭐 엽전, 금화, 은화 이런 것만 돈이냐? 종이에다가 돈을 찍고 그거 돈이라고 하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폐. 당시 말로 저화라고 불렀는데 저화를 발행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폐를 공식적으로 발행을 해서 유통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데서 아시니아 같은 저화가 지폐가 사용됐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한 400년 정도 빨랐던 엄청난 정책을 추진을 한 거죠. 지폐 종이는 그냥 일반 종이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특이하고 좋은 종이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종이가 비싼데 종이를 굉장히 많이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를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했느냐? 재활용 종이를 사용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휴지라는 말 일상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휴지통,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 사용하는데 휴지가 한자어잖아요. 그죠? 지는 종이라는 뜻일 거고 휴는 무슨 뜻일까요? 쉰다. 쉴 휴자, 휴식하고 있는 종이. 다 쓰고 버리는 종이가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재활용을 해서 다시 쓸 거니까 이 종이는 지금 다 쓰고 버리는 상태는 잠깐 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휴지라는 말을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정 박사님이라는 분이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그래서 휴지는 한자어지만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조선에서만 쓰이던 한자어라는 뜻인데 말인즉슨 조선에서는 종이를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버리는 종이를 버리면 그 종이를 깨끗하게 씻고 다시 재활용을 해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재활용지를 만드는 기술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화 종이를 찍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버린 휴지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 재활용지로 지폐를 찍어내는 그런 일을 1401년부터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치 없는 일이 어떤 문서가 가치가 없어지면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이제 휴지로 돈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아무 종이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휴지에 돈을 찍어내면 좀 종이가 제대로 된 재질로 잘 안 찍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질이라고 담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휴지 재생지로 만들면 좀 특이해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종이의 질도 좀 좋게 할 수가 없을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전국의 명문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종이를 일부러 한번 사용을 한 다음에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연례 행사가 꾸준하게 개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뭐였을까요? 과거시험이죠. 과거시험. 과거시험을 보면 나라의 명문가 자제들이 와가지고 다 열심히 시험 답안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려고 아주 고급 종이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럼 답안 다 검토한 다음에 시험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종이 다 쓴 종이를 다 모아가지고 조지서 이런 부서로 보내면 거기서 그걸 다 재활용을 해가지고 휴지 재활용을 해서 새로 종이를 만들면 지폐를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던 그런 것이 15세기 초기에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종이 문화가 상당히 발전한 편이기는 한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발전이 파격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 점이 좀 더 없었죠. 종이는 여전히 꽤 많이 쓰고 있었지만 비싼 용품이고 그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도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대중화되어서 많이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는 발전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던 한계를 좀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볼 법하죠. 그에 비해서 유럽은 과학기술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더 빨리 발전해가지고 강대국이 되어서 나중에는 조선 같은 나라에 침략을 하러 들어오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유럽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활판 인쇄를 하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더 저렴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개발을 해서 종이도 대량 생산을 해서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해가지고 조선에서는 조선이 멸망할 시절까지 책 이런 것이 굉장히 귀중품이고 책을 하나 사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을 사용해야 되는 사치품을 하나를 구매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유럽에서는 인쇄 비용하고 종이를 만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누구나 책을 발행하고 누구나 책을 심심풀이 삼아 재미삼아 사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지식의 교류가 빨라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사상이 빨리 퍼져나가게 되면서 유럽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비행기 타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저는 아직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큰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막 날아가지? 신기할 때가 있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잘 날 수가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렇게 큰 비행기가 이렇게 싼 값으로 한 3, 4일치 밥값 정도 모으면 누구나 다 비행기표 한 장 사가지고 한번 날아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싼 값으로 비행기가 대중화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결정적인 원인은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를 금속으로 만들면서부터였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는 비행기를 나무로 만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비행기를 크게 만들기도 어려웠고 누구나 아무나 싼 값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부터 금속으로 만든 비행기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누구나 탈 수 있겠다. 금속은 굽히기도 쉽고 얇게 펴기도 쉽죠. 가공하고 제작하기도 쉽다. 더 싸게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쉽게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비행기를 어떻게 쇳덩어리로 금속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알루미늄이라는 금속 재료를 우리가 널리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알루미늄은 사실은 재련을 해내기가 어려워서 돌 속에 있는 알루미늄을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뽑아내기가 어려워가지고 한동안 그런 금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루미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길에 채 있는 돌멩이 아무거나 주워보면 거기에 알루미늄이 한 10%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루미늄이 굉장히 흔한 금속인데 순수한 알루미늄만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알루미늄은 특수기술로 겨우겨우 뽑아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전설처럼 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황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식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들한테만 그 식기를 줬다. 은수저, 금수저 이런 거는 웬만히 높은 대신들이 사용하는 거고 왕족들, 왕자, 황후 뭐 이런 사람들은 알루미늄 그릇에 알루미늄 식기를 사용을 했다. 알루미늄으로 왕관을 쓰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알루미늄이 굉장히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폴 에루 공정이라는 전기를 대량 사용해가지고 알륨을 뽑아내는 그런 공정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루미늄을 돌에서 콸콸콸콸 뽑아내는 그런 일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캔, 알루미늄으로 만든 무슨 은박지 이런 거 아무도 그거를 나폴레옹 3세 시대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요즘 콜라캔 같은 거 먹고 빈캔 생기면 이걸 나중에 오려가지고 왕관으로 만들어 쓰고 다녀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네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알루미늄이 싼 시대가 폴 에루 공정이라는 기술의 발전의 도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가볍고 녹슬지 않는 튼튼한 금속으로 비행기를 만들면 된다 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행기를 타고 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자면 중국이 인터넷 강국, 나름대로 IT 문화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SNS도 많이 하고 영상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죠.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싼 스마트폰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 그런 스마트폰 많이 쓰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골치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 중국의 칭짱고원 같은 주로 서부 지역에 고원 지역에 가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냐면 유목 활동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집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염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소떼 몰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헐찍한 지역을 사막을 황야를 초원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사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알리기도 어렵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가끔가다 무슨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싶은데 전기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런 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의 한복판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거기에 전기를 어디에 어떻게 깔아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지 이런 유목민들이 전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런 특히 뭐 칭짱공 같은 이런 일부 지역의 중국 유목민들 사이에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또 태양광 강국이지 않습니까? 태양광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을 한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런 연료를 보급할 필요가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이렇게 펼쳐놓으면 거기에서 그냥 햇빛만 받으면 에너지가 나오죠. 사막이나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비 안 오고 햇빛 나오는 날은 많으니까 오늘 여기서 양떼 좀 몰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양떼 풀어놓고 옆에 태양광 패널 이렇게 한번 펼쳐가지고 거기에 스마트폰 연결해서 충전하는 거죠. 충전해가지고 뭐 가끔 그거를 뭐 블랙핑크 영상 같은 것도 보고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현상이 재생에너지를 이런 유목민들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전기를 그때까지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어떤 사람이 그 기술에 접할 수 있는 그 문턱이 낮아졌을 때 굉장히 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종이,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지식에 접근하는 일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럽 기술이 굉장히 과학기술 세대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알루미늄이 처음에는 되게 비싼 금속이었는데 싸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금속이 되면서 사람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 전기를 쓰는 것이 전기선이 깔려 있는 데만 쓸 수가 있었는데 태양광이 저렴하게 보급이 되면서 누구나 전기를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접하는 문화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런 식의 세상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향상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뭐 그게 바람직한 일이고 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고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고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기술적인 혁신을 촉발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더 널리 접근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죠. 접근성이 더 늘어나서 지금까지는 그 기술에 접근하지 못했던,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지식과 더 참신한 의견이 교환이 되면서 어떤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생각 속에서 더 혁신적인 용도가 창출이 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알루미늄으로 왕관을 쓰고 식기나 만들어 쓰는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용도가 창출되는 그런 변화가 이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자체로 시장의 확대이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혁신, 새로운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예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혁신이지만, 우리가 그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그 제품을 과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술 혁신의 방향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접근성을 더 높여가는 방향으로 기술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더 쉬울 때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도 한 4, 5년 전인데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 어떤 일이 감명? 이거 참, 이거 진짜 재밌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는 작가로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동 번역, 기계 번역, 인공지능 번역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작가들은, 소설가들이나 시인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인공지능한테 번역을 해보면서 그런 걸 항상 보거든요. 이거는 소설을 대충 의미는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번역을 했지만 그 뉘앙스를 살리지 못했네. 이 시의 기본적인 대충의 의미는 자동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시를 한국말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가 품고 있는 그 어떤 진정한 사람의 감상은 아직까지 포착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옮겨지지 못하고 있구나. 맨날 이런 걸 보면서 아직 멀었네. 사람 번역가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기계 장비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 기계 장비를 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네팔인이다. 그럼 네팔 말로 야, 저 기계 좀 꺼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꺼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뭐 뉘앙스를 살려서 굉장히 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네팔 말로 꺼달라는 말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끄라는 말이 도대체 네팔어로 뭐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한 뭐 전자사전보다 조금 좋은 기능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자동 번역 기능만 있어도 아니 뭐 스마트폰에 입력해가지고 야 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줬을 때 네팔어로 꺼달라라는 말을 전해줄 수만 있으면 그때 이거 끄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해서 빨리 꺼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되게 오지가 많은 저개발 국가의 그런 나라에서 이 나라에는 학교가 너무 없어가지고 학교를 한번 가려면 1시간, 2시간 학생들이 산 넘고 물 걸러 가야 되는 만큼 학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나는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주는 일을 하겠다. 이건 뭐 착한 행동이고 숭고한 행동이고 좋은 행동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배터리 이런 게 굉장히 싸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나라에 한 대에 25만 원밖에 안 하는 전기 자전거를, 전기 오토바이를 저 나라에 판매할 생각이다. 돈 엄청 될 것 같다. 저 나라에 왜냐하면 이런 오토바이 좋아하는 애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학교 통학하는 데도 쓸 수 있을 거다. 이 사람은 돈 벌려고 25만 원짜리 오토바이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싼 오토바이를 태양광으로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를 많이 퍼뜨리면 이 나라에 학교가 하나 건설될 때는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만 혜택을 받겠지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더 싼 값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더 큰 어떤 복지의 향상을 이룰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의 접근성의 향상, 디지털 접근성의 향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당위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방향성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더 큰 시장을 창출하고 더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위한 기회로 접근성 향상을 보는 태도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잘 들어보면 뭐 그렇다는 이야기 그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의외로 힘을 좀 발휘를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를 저는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첨단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 어떤 기업과 회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 기술의 최첨단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똑똑하니까 좋은 직장에 있고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돈도 잘 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어떤 식인지 어떻게 심각한지 어디에 수요가 있는지 저개발 국가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전해 들어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체감이 되지 않고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어떤 거 많이 느꼈었냐면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린이를 위한 무슨 신제품을 개발해 봅시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잘 안 먹힙니다. 왜요? 회사에 높으신 분들은 이미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애들을 다 키워놨거든요. 어린이 우리나라에 어린이 몇 명 있다고 그런 제품 되겠어? 잘 안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슨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우리나라에 저소득층 인구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회사에 의사결정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다 고소득층인데 저소득층 안 하다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 우리나라의 회사들 이렇게 보면서 되게 절감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대부분 골프에 관련된 무슨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출시를 해보자라고 하면 되게 잘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하시는 높은 분들이 대부분 다 골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골프할 때 그렇게 하면 진짜 편하고 좋겠다. 야 그 제품 출시해봐. 야 그 대박이겠는데 설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테크를 할수록 첨단 기술을 하고 뛰어난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할수록 오히려 더 좀 낮은 곳을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나와 내 주변도 다 잘 사는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접근성을 더 넓혀서 나와는 보는 것도 다르고 나와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나와는 국적이나 민족이 다르고 상황이나 소득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사람들과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할 때 경제 발전의 기회조차도 더 크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